본격 팟캐스트형 투자 유튜브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쉬바. 오늘은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기술 쉬바 T RNA 편입니다. 제가 항상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른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커피숍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여행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쉬바 형 애견남이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도 그렇고 들었던 음악이나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애견남스러운 면이 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를 바꿔서 테토남 스타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토남 쉬바입니다. 오늘은 RNA인데 바로 RNA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바이오 투자에 필수적인 RNA 기술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최신 바이오 기술 정보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채널의 특성상 기술의 설명 과정에 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종목의 매매에 저는 관여하지 않고 매수 후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RNA 이야기 테토남스럽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림, 제가 오름 테라피틱 얘기하면서 잠깐 했었습니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어떻게 합성이 되는지, 그리고 그 단백질을 어떻게 분해시키는지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RNA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DNA가 RNA를 거쳐서 프로틴이 되는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 센트럴 도그마라고 부릅니다. 도그마가 뭐죠? 가톨릭에서 말하는 교리가 도그마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도그마인데, 이 도그마라는 단어 앞에 무려 센트럴이 붙었습니다. 중심 교리, 절대 교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DNA에서 프로틴이 합성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 가운데 보면 RNA가 껴있죠. 과거의 RNA는 DNA가 단백질로 바뀌는 과정에서 중간에 하나의 심부름꾼 정도로 여겨졌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글로도 남겼지만 단언컨대 2026년에 바이오텍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RNA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RNA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센트럴 도그마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 질병은 왜 생기는지,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RNA 치료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이는 이 그림이 센트럴 도그마의 핵심이에요. 이중나선 구조의 DNA가 트랜스크립션, 전사 과정을 거쳐서 단일 가닥의 mRNA가 되고, 이게 번역의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 이야기를 오름 테라피틱에서도 제가 똑같이 했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 큰 그림은 이렇다. 요 센트럴 도그마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요리에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DNA는 요리책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모든 요리의 비기가 담긴 원본 요리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김치찌개를 할 때 이 요리책 전부를 볼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에는 수만 가지 요리들이 있다고요. 근데 우린 김치찌개를 할 거니까 딱 김치찌개에 맞는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그게 mRNA라는 거고, 이 mRNA라는 걸 통해서, 이 레시피를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틴이 김치찌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가문의 비기가 담긴 DNA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포의 핵 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DNA를 핵 밖으로 빼낼 수가 없고 복사를 해서 핵 밖으로 빼내와야 돼요. 이때 요리책을 복사하는 복사기가 뭐냐? 이게 RNA 폴리머라제다. RNA 중합효소. 이게 복사기입니다. 가문의 비기가 담긴 요리책을 복사기로 복사를 쫙 한다. 이런 과정이 트랜스크립션, 전사 과정이고, 이 과정을 거쳐서 레시피가 핵 밖에 세포질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게 mRNA죠. 원래 요리책 원본은 이중가닥이지만 mRNA는 단일가닥이다. 이때 토포이소머라제 1 같은 효소가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mRNA가 뽑아져 나오면 주방으로 가야겠죠. 리보솜이라는 주방으로 갑니다. 이 주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리사가 식재료를 하나씩 가져와요. 이 식재료는 바로 아미노산. 하나하나의 아미노산을 tRNA라고 하는 요리사가 하나하나씩 들고 와서 조합을 합니다. 김치찌개니까 김치도 갖고 와야 될 거고요. 고춧가루도 갖고 와야 될 거고요. 참기름이 있어야 될 수도 있고요.
고기가 있어야 될 수도 있죠. 이런 걸 하나하나 tRNA가 mRNA의 레시피에 맞게 갖고 온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김치찌개가 완성이 된다. 여기에는 이렇게 일렬로 쫙 나와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단백질이라는 거는 폴딩 구조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플레이팅을 하면서 살짝 이렇게 굽혀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센트럴 도그마는 다른 거랑은 달라요. 대충 이해하면 안 되고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감히 말하건대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모든 생명과학 기술, 생물학 교과서 그 내용 중에 딱 하나만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 센트럴 도그마, D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이 과정을 이해해야 될 겁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진짜 샅샅이 분해해서 완벽하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책, 레시피, 그리고 요리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죠. DNA는 우리 가문의 모든 요리 정보가 총 직결된 원본 요리책입니다. 근데 이 요리책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괜히 바깥으로 들고 왔다가 찢어지고 분실되고 이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복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거를 트랜스크립션, 전사라고 합니다. 원본 요리책의 정보를 개별 요리의 레시피로 복사하는 과정이다. 이 오른쪽에 제가 5'에서 3'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그 얘기예요. 모든 전사 과정이나 번역 과정에서 유전 정보를 읽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요리책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실제 요리 정보와 낙서까지 함께 복사가 됩니다. 이거를 프리-mRNA라고 해요. 이 원본 요리책에는 레시피도 있겠지만 중간중간 우리 조상님들이 기록해 놓은 낙서도 있을 거고 광고 찌라시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레시피와 무관한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복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요리 정보, 엑손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요리 정보와 인트론이라고 하는 이제 낙서 같은 쓸모없는 것들이 함께 복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아니 애초에 레시피만 복사해내면 되지 왜 낙서까지 같이 복사를 했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전 정보를 조합해서 다양한 레시피를 만들기 위함에 있습니다. 원본 요리책을 초벌 복사한 프리-mRNA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레시피가 있을 거고 중간에 광고 있을 거고 또 레시피가 하나 있을 거고 중간에 낙서가 있을 거고 또 요리 정보가 나오고 또 무슨 광고 찌라시가 있을 거고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일단 다 복사를 해온 다음에 이 광고나 이런 낙서 같은 걸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요리 정보만 남잖아요. 이 요리 정보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요리 정보만 딱 복사를 해온다라고 하면 그것밖에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요리 정보뿐만 아니라 낙서까지 통으로 되어 있는 한 영역을 복사해 오는 겁니다. 자, 근데 김치찌개를 만드는데 조상님의 낙서나 광고 찌라시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 낙서를 떼내고 실제 요리 정보만 조합을 해서 바깥으로 넘겨야 돼요. 그 과정을 스플라이싱이라고 합니다. 필요 없는 낙서를 제거하고 요리 정보만 이어붙이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스플라이싱 과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괴랄한 레시피가 탄생합니다. 고기를 기름에 볶았다가 고춧가루를 푼 물에 넣고 김치와 같이 끓이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잘라내는 과정이 잘못되거나 붙이는 게 잘못돼서 이상한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고기를 물에 볶고 기름을 1리터 부은 곳에 김치와 고기를 넣어서 찌개를 끓인다.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렇게 스플라이싱 과정이 잘못돼서 정보의 조합이 잘못되면 괴랄한 레시피가 탄생하고 그렇게 되면 먹을 수 없는 요리가 탄생합니다. 질병으로 치면 암이나 유전질환 같은 것들이 이 스플라이싱 과정이 잘못됐을 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실제 요리 정보가 정확하게 모아진 최종적인 레시피를 mRNA라고 합니다. 원본 책에서 정확히 김치찌개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복사해온 상태. 이 mRNA는 핵이 아니라 세포질로 나와서 트랜스레이션, 레시피를 토대로 요리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디에서?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리소솜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리소솜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 리보솜은 주방. 이쪽으로 레시피가 전달이 되면 아까 말했듯이 tRNA라고 하는 요리사들이 아미노산이라는 식재료를 하나하나씩 옮겨서 최종적으로 프로틴을 만들어낸다. 마찬가지로 5'에서 3'으로
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듯이 방향이 진행이 됩니다. 조상님의 원본 요리책으로부터 김치찌개 하나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 이 모든 과정을 센트럴 도그마라고 한다. 다시 한번 DNA를 프리 RNA 형태로 초벌 복사를 하고요. 스플라이싱 과정을 통해서 mRNA라는 최종적인 레시피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트랜스크립션, 전서 과정이다. 이 레시피가 바깥으로 전달돼서 리보솜에서 아미노산을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바로 번역 과정, DNA로부터 프로틴이 만들어지는 이 전 과정을 센트럴 도그마라고 한다. 말했듯이 센트럴 도그마는 절대 교리입니다. 절대 교리는 뭐죠? 항상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1970년대에 예외가 발견이 됐어요. 레트로바이러스인 HIV에서 RNA가 세포질로 침투되는 게 발견이 됐어요. 역전사 효소라는 걸 통해서 이 RNA가 DNA로 변환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숙주를 DNA에 삽입시켜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1970년대에 발견이 됐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절대 교리가 틀린 건가요? 이 센트럴 도그마의 핵심은 단백질에서 유전 물질로 정보의 되돌림은 없다. 이겁니다. 단백질을 떼서 봐야 돼요. 모든 요리는 레시피 없이는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DNA가 바로 프로틴이 되거나 DNA에서 RNA가 되는 이런 과정 없이 난데없이 프로틴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 프로틴으로부터 RNA나 DNA로 넘어갈 수도 없다. 이게 센트럴 도그마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김치찌개를 만들 겁니다. 가문의 비기가 담긴 요리책을 레시피로 복사를 해올 겁니다. 이 레시피를 통해서 우리는 김치찌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레시피 없이 김치찌개를 만들 수 없다. 이게 생명체의 절대 교리다. 굉장히 단순하고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 내용을 정확히 개념화할 수 있어야지 뒤에 가서 RNA 치료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헷갈려요. 꼭 다시 한번 곱씹으시길 바랍니다. 요리는 레시피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다. 질병 이야기인데 우리 몸에서 질병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단백질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요 그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 사람이 아마 치매에 걸렸나 미쳤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과거의 사람들은 이런 센트럴 도그마라든지 의학이 발전돼 있지 않았잖아요. 그때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를 하려고 했냐? 머리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친 이유는 이 안에 어떤 광기의 돌 같은 게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절에는 아마 마취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 머리통을 뚝 까고 이분이 의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머리를 열어서 안에 미친 돌을 빼려는 그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몇백 년 전에는 이랬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분은 돌아가셨겠죠. 너무 아파서 쇼크사 했을 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감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우리의 먼 조상님들은 이랬다. 왜? 질병이 어떤 이유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알죠. 질병은 왜 발생하는 걸까? 바로 이 센트럴 도그마에서 탄생한 단백질이 세포의 기능에 영향을 줘서 그것이 잘못됐을 때 질병이 되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 몸의 세포는 스스로 판단하거나 명령을 내리지 않아요. 세포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센트럴 도그마로부터 만들어진 단백질의 작용이 세포의 기능을 결정해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은 효소나 호르몬, 신호 전달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고 또 구조물 같은 거를 만들기도 해요. 단백질은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단백질 자체 역시 좋다 나쁘다가 없습니다. 이 자체로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조절 상태입니다. 어떤 호르몬이 정확한 장소에서 적당한 양의 적당한 시간에 분비가 돼야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는데 이 조절 상태가 망가지면 질병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정리하면 질병이 뭐냐? 세포의 기능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세포의 기능이 뭐냐? 이건 곧 단백질의 기능을 말한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단백질은 어떻게 질병을 일으킬까? 단백질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을 볼게요. PCSK9이라는 단백질이 증가를 하면 LDL 수용체라는 게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증가해요. 그래서 고지혈증이 생깁니다.
굉장히 복잡한 기전을 너무 짧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 내용은 이해가 안 가실 텐데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단백질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고지혈증 같은 병이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단백질의 온오프 스위치가 고장났을 때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예를 들어보면 TNF-알파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질인데 원래 이 단백질은 감염 시에만 작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온오프 스위치가 고장나서 병적인 상태로 계속해서 켜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계속 유발되는 상태.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 세 번째, 단백질의 구조가 정상과 달리 이상이 생기면 또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가 대표적이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이라는 게 폴딩 구조를 갖는다고 돼 있잖아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의 접힘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독성 응집체가 형성이 돼서 신경세포에 손상을 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알츠하이머 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백질의 구조가 정상에서 틀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단백질이 잘못된 장소에서 발현됐을 때 질병이 생길 수가 있다. 다발성 경화증이 그 예입니다. 혈액 내에 있어야 할 면역 단백질이 CNS, 중추신경계, 뇌나 척수로 잘못 이동해서 자기 조직을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원래 면역 단백질은 혈액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딴 데로 가버린 겁니다. 단백질이 잘못된 장소로 가버렸을 때 이래서 질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질병이라는 건 뭐다? 세포의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는데 이유가 뭐다? 단백질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한다. 그런데 그런 기능을 못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온오프 스위치가 고장나거나 구조가 이상하게 생겼거나 단백질이 잘못된 장소로 갔을 때 이렇게 되면 질병이 생긴다. 인간은 이런 걸 알아낸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렇게 머리 뚜껑을 따고 이상한 짓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치료제, 약물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런데 기존의 치료법은 이미 완성된 단백질의 기능을 억제하거나 수정해서 질병을 후행적으로 치료했습니다. 프로틴이 기능이 이상해서 세포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 못하게 했어. 여기에 약물이 개입했다라는 겁니다. 프로틴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게끔 이 과정에 개입을 해서 세포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돌려주는 게 기존의 치료제였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RNA 치료제라는 건 뭐냐? 프로틴이 만들어진 단계에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RNA에서 프로틴이 만들어지는 바로 이 단계에 개입을 합니다. 애초에 잘못된 단백질이 덜 만들어지도록 관리해서 질병을 치료하게 되는 게 RNA 치료제다. 비유하자면 기존 치료제가 사고가 난 차를 처리하는 거라고 한다면 RNA 치료제는 뭐냐? 사고가 애초에 나지 않도록 신호 체계를 수정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RNA 치료제고 앞으로 우리가 이 과정을 알아보게 될 겁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약물은 어떻게 질병을 치료할까? 요 왼쪽에 보이는 이건 만화책인데 E라는 세포라는 만화 혹시 아시나요? 애니메이션으로도 있고 심지어 실사화된 약간 오그라드는 영화도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E라는 세포라는 만화, 이 만화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뭐 바이오 공부하려고 하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떤 책을 보면 좋겠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E라는 세포 보는 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물론 뭐 여기에 있는 내용을 과학적 엄밀성을 갖다 대서 막 전문의의 눈으로 보면 약간씩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E라는 세포만큼 좋은 책은 없는 것 같다. 뭐 이거 본다고 바이오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백혈구는 어떻고 혈소판은 어떻고 뭐 NK셀이 어떻고 뭐 마크로파지가 어떻고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이해하기에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이 E라는 세포라는 만화책을 보자. 괜히 원서로 된 무슨 생리학책 그런 거 보지 마시고 E라는 세포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존 약물은 어떻게 질병을 치료했죠? 질병을 치료한다는 건 단백질의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거였습니다. 단백질의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리면 세포의 기능이 정상이 될 거고 그 세포의 기능이 정상이 되면 질병에서 치료되게 될 거다. 그럼 단백질의 기능을 어떻게 정상으로 되돌릴까? 단백질은 접힌 부위가 있는데 이 접힌 결합 부위에
결합을 해서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하는 게 기존 약물의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너무 많이 생산이 되거나 스위치의 온오프 이상에 의해서 생긴 질병 치료에는 매우 효과적이었어요. 여기에 딱 붙어서 이 단백질을 좀 덜 생산하게 하거나 이 스위치를 꺼주는 역할은 굉장히 잘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단백질의 구조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니까 원래 단백질 모습을 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단백질이 아예 잘못된 조직에서 발현된 경우에 치료를 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TPD, 표적 단백질 분해제입니다. 오름 테라퓨틱 할 때 나왔죠. 오름 테라퓨틱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뭐다? 결합 부위가 없는 언드래거블 타깃이 단백질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타깃은 기존 약물로 치료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치료하는 게 TPD다.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리가 어떻게 단백질을 분해했습니까? 오름 테라퓨틱 하면서 제가 뭘로 설명드렸죠? 네, 바르셀로나 새얼간이 유비퀴틴을 붙이는 새얼간이가 있었다. 그런 애들이 단백질에 유비퀴틴이라고 하는 스티커를 딱 붙이면 프로테아좀이라는 게 와서 그 단백질을 아예 분해해버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TPD는 기존 약물과 다르게 단백질의 기능을 약간 수정하기보다는 완전히 이 단백질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어요. 하지만 이 TPD라는 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미 단백질이 만들어진 뒤에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생긴 다음의 단계를 치료하는 후행적 치료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단백질이라는 건 어쨌거나 계속해서 만들어지죠. DNA와 RNA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리는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는 없애야 되고, 여전히 제거 난이도가 높은 단백질이 존재해요. 뭐 락 단백질이라던가 이런 단백질은 제거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또 하나, 어느 단백질을 제거할지 조절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 TPD라는 약을 써서 우리는 A세포에 있는 김치찌개를 제거하고 싶은데 이게 제대로 안 가서 B세포에 있는 김치찌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오프 타깃 부작용이라고 한다. 타겟이 빗나가 버리는 이런 부작용을 갖고 있는 게 TPD다. 근데 이건 우리의 오름 테라퓨틱이 해결을 하고 있죠. DAC, 우리가 원하는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만 제거하는 DAC 플랫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토르가 기존에는 망치를 들고 단백질의 기능을 막 억제하고 제어하고 이랬어요. 근데 진공 청소기를 들고 그 단백질 자체를 없애버렸다. 이게 바로 TPD, 표적 단백질 분해제다. 그런데 이 토르는 정확히 어떤 단백질만 제거할지 잘 모르는 한계가 있었어. 그걸 해결한 게 DAC다. ADC, 항체 약물 접합체의 플랫폼에 이 TPD를 결합해서 만든 게 DAC. 오름 테라퓨틱은 우리가 원하는 세포의 단백질만 정밀하게 제거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 대단하죠? 하지만 말했듯이 이 DAC든 TPD든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단백질이 생긴 다음에 개입을 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일단 단백질이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TPD든 DAC든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한계는 갖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RNA가 등장을 합니다. 질병 치료의 규칙을 바꾸는 RNA. 한번 볼까요? 이 방을 세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딘가에서 물이 셉니다. 그래서 이 세포에 원래면 물이 이렇게 찰랑거리면 안 되는데 물이 막 빠져나오고 있어요. 이때 TPD는 어떤 역할을 하냐? 방에 찬 물을 양동이로 퍼가지고 바깥에다가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 물 자체를 뭐 스폰지로 뭐 흡수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아예 퍼서 바깥으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TPD다. 근데 RNA는 뭘 하냐? 이 방에 물이 차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 배수관이 문제가 있어서 물이 흘러나왔다면 이 배수관을 수리를 해요. 이게 RNA 치료제입니다. 애초에 방에 물이 많이 차지 않도록 해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TPD를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치료제는 방이 엉망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개입을 했어요. 근데 RNA 치료제는 다르다. 애초에 방에 물이 이렇게 많이 안 차도록 그 전 단계에 개입을 하는 게 RNA 치료제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RNA 치료제는 어떻게 질병을 치료하는가? 다시 나옵니다. DNA에서 RNA가 되고 RNA에서 프로틴이 되고 프로틴이 세포의 기능을 결정하고 그게 잘못됐을 때 질병이 됩니다. 10,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센트럴 도그마. 그래서 질병은 단백질 단계에 와서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결정되는 건 어느 단계냐? 이 단계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 이 레시피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만들라고 시켰으니까 이런 단백질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요리가 나온 건 바로 이 RNA, DNA 이 단계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질병이 결정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NA를 제어를 하면 단백질의 합성 명령을 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을 질병을 일으키지 않을 수준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애초에 이상한 요리 레시피를 전달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요리도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모든 요리는 레시피가 없으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왜 RNA를 건드리냐? 그냥 그것보다 더 상류에 있는 DNA를 건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DNA는 뭡니까? 가문의 비기가 담긴 원본 요리책입니다. 이거를 직접 건드리는 거는 너무 위험해요. 이게 요리 중에 불타거나 없어져 버리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 DNA는 절대로 핵 밖으로 나와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복사한 레시피, 즉 mRNA만 바깥으로 가져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RNA를 건드리는 거는 핵 밖의 세포질에서 작용을 하니까 혹시 문제가 생겨도 DNA에 손상될 위험이 없어요. 핵과 세포질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겨도 어쨌거나 DNA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이 mRNA 레시피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 DNA 원본 요리책을 복사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요리책을 직접 보는 거랑 어차피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DNA를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원본을 건드리는 건 잘못되면 위험한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효과는 비슷해.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신약과 TPD, DAC를 포함해서 표적 단백질 분해제, 그리고 RNA 치료제, 또 마지막으로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어요. 이 네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주의할 점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단순한 예시예요. 이거를 과학자 레벨에서 들이대기 시작하면 이 내용이 다 수정돼야 된다. 하지만 쉬바는 그런 채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한 채널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화해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신약은 어디에 개입합니까? 단백질의 기능에 개입을 합니다. 이 단백질은 그냥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잘못된 기능을 하는 단백질에 개입을 해서 정상적인 세포 기능을 돌려주는 게 기존의 신약이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방에 물이 찼을 때 이 물을 스폰지나 그런 걸로 흡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성능 좋은 스폰지를 계속 투입을 하면 이 안에 있는 물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 터져 나오는 쪽을 옷 같은 걸로 꽁꽁 싸매서 나오는 양을 줄여버릴 수도 있고, 이게 바로 기존 신약이다. 근데 어떻죠? 근원적인 치료 수준을 보면 굉장히 약합니다. 물도 새고 있죠. 이 물은 계속 안에 있죠. 해주는 거라곤 이 물의 양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 상태로부터 건강한 상태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TPD는 조금 다르죠. 단백질의 존재 자체에 개입을 합니다. 이거를 막 흡수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양동이로 이 물을 바깥으로 그냥 던져버려요. 없애버린다고요. 그래서 방에 들어찬 물을 창문 밖으로 퍼낸다. 근원적인 치료 수준으로 봤을 때 아까의 기존 신약에 비해서는 훨씬 강하죠. 단백질의 기능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그 단백질을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TPD다. 그런데 RNA 치료제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아예 단백질 이전 단계에서 개입을 합니다.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 개입을 한다. 이 방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물. 이게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RNA 치료제는 물이 아예 못 새게끔 수도관을 고쳐서 물이 덜 차도록 합니다. 근원적인 치료 수준은 어떻습니까? 매우 강하죠. 물이 새면 그걸 막 스폰지로 흡수시키고 바깥으로 퍼내고 이런 건 어쨌거나 물이 나온 다음이잖아요. 근데 이 RNA 치료제는 물이 덜 나오게 만드는 근원적인 곳을 치료하는 게 RNA 치료제다. 마지막으로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습니다. 유전자를 말 그대로 유전자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역시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 개입을 하는데 RNA 치료제와 다른 게 뭐냐? 이거는 수도관을 수리하지 않고 이 수도관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물이 나올 일이 없죠. 물은 수도관에서 나오는데 아예 이 수도관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당연히 근원적인 치료 수준이 가장 강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기존의 신약부터 유전자 가위까지. 그 중에서도 이 RNA 치료제는 기존의 약물들이 단백질이 만들어진 이후에 개입을 했다면 그 전 단계에서 개입을 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 요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RNA 치료제는 어떻게 단백질의 합성을 막을까요? 요분 누군지 아시죠?
흑백 요리사에 나온 요리괴물인데 이 분이 요리괴물로 불리고 있지만 실제 이름이 뭐냐? tRNA예요. 그것도 빡친 tRNA예요. 예, 표정만 봐도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잖아요. 이마에 이렇게 줄이 쫙 가 있고. 이 요리괴물 tRNA님은 뭐가 이렇게 빡쳤을까? 밑에 대사를 보면 저는 진짜 빡치는 게 파인다이닝은 레시피가 명확하고 업무 분장이 확실해야 제대로 된 요리가 나오는데 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레시피가 정확히 안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된 요리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리사 입장에서 굉장히 빡쳐 있다. RNA 치료제는 바로 이 부분을 파고듭니다. 만 한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센트럴 도그마. 이 절대 교리의 핵심 명제가 뭐라고 그랬죠? 모든 요리는 레시피 없이는 만들 수 없다. 모든 단백질은 mRNA 없이는 만들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DNA를 복제한 mRNA를 일시적으로 없애버리면 단백질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단백질은 mRNA 없이는 만들 수 없다. 이해되시죠? 그럼 RNA 치료제는 어디를 타깃을 할까요? 자, 앞에 나왔던 센트럴 도그마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김치찌개를 만들기 위해서 원본 요리책에서 특정 레시피를 복사해 왔죠. 이게 바로 mRNA입니다. 네, mRNA는 어디서 작용을 하죠? 핵이 아닌 세포질, 리보솜이라는 곳으로 보내져서 단백질을 생성을 해요. 그 이후에 tRNA가 아미노산을 들고 오고 이게 연결이 돼서 단백질이 생성이 된다. 근데 RNA 치료제는 어디를 타깃하냐? 세포질로 이동한 mRNA가 리보솜과 결합하는 이 부분을 타깃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DNA의 손상 위험이 없으니까. 말했죠. 원본 요리책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고 볶고하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포질로 이동한 후 리보솜과 결합하는 이 지점을 공략하는 거고, 두 번째는 좀 더 현실적인 이유. 약물을 핵으로 전달하는 건 어려워요. 세포질로 전달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RNA 치료제는 이 부분을 타깃을 하는 겁니다. mRNA를 리보솜이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되면 단백질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지죠. 왜? 요리는 레시피가 있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과정을 방해해 버리니까. 그래서 RNA 치료제는 뭐냐? 단백질을 직접 때려잡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이 만들기 전 단계에 개입을 해서 단백질의 합성을 막아주는 명령 차단 기술이 바로 RNA 치료제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건 이해가 가야 된다. 요리는 레시피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다. 레시피를 주방에서 못 읽게 하면 요리는 완성되지 않는다. RNA 치료제는 어떤 작용 기전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레시피를 없애버리면 되죠. 문제의 괴랄한 요리가 나오는 그 레시피 자체를 없애버리면 그런 요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리스크라고 하는 거, 그리고 RNAse라고 하는 세포 자체에 RNA를 분해하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 mRNA를 없애버립니다. 중요한 거, 이 RNA 치료제는 밖에서 mRNA를 분해하는 어떤 걸 넣어주는 게 아니다. 우리 몸에 이미 존재하는 분해 시스템, 리스크라든가 RNase를 이용해서 mRNA를 없애버리는 게 RNA 치료제다. 두 번째, mRNA를 만들어진 걸 봉인해버리면 됩니다. 이 첫 번째는 레시피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하면 두 번째는 레시피는 있어요. 근데 이게 주방에서 읽을 수 없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mRNA 레시피가 주방인 리보솜으로 들어와서 요리를 시작하려고 하면 사인이 필요해요. 레스토랑 주방에서 요리사도 많고 어떤 요리를 하는데 복잡하니까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 레시피에 쓰인 대로 어떤 재료 가져와 어떤 재료 가져와 하는 걸 읽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 요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있어요. 그거를 시작 코돈이라고 합니다. AUG인데 이게 있어야만 모든 요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리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 이 레시피에 쓰여진 시작 신호가 있는 곳을 막아버립니다. 레시피는 있지만 요리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단백질의 합성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의도한 mRNA를 쓰게 만듭니다. 앞에 두 개는 잘못된 요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레시피를 없애버리거나 이 레시피가 있는데 그걸 못 읽게 만들어 버렸는데 이번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요리를 많이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요리가 있되 우리가 원하는 요리를 많이 만들어서 질병 단백질의 비율을 낮추는 그렇게 작용하는 치료제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3-1 mRNA 자체를 없애는 거.
레시피 자체를 없애서 주방에서 요리를 만들 수 없게 만드는 이 치료제의 기전을 자세히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분장도 안 돼 있고 레시피도 없는데 어떻게 요리를 만드냐, 이렇게 투덜대게 만들겠다. 좀 어떠신가요? 이해가 되시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이 RNA라는 게 뭐 센트럴 도그마니 생전 처음 듣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요리는 레시피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고 그 레시피를 없애버리면 요리를 만들 수 없다. 심플하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네. RNA 치료제 뭐 쉽네. 뭐 올릭스, 알지노믹스 뭐 어렵다고 하던데 사람들이 다 엄살 피우는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RNA 치료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보도록 하죠. 경고, 피 빨리는 어필 구간에 진입하셨습니다. 혹시 자전거 타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브롬튼이라는 접이식 자전거를 타거든요. 근데 그 자전거가 조그맣다 보니까 평지를 달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필 구간이 딱 나타나면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죠. 우째 쉽다 했다. 바로 이 장표부터가 RNA 치료제의 진짜입니다. 왜 사람들이 RNA 어렵다 왜 이해하기가 힘드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구간부터예요. 그래서 제가 경고를 하는 겁니다. 어필 구간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마음 단단히 챙기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RNA 치료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전제 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RNA는 대부분 단일 가닥이다. 단일 가닥, 싱글 스트랜드 RNA, 이걸 줄여서 ssRNA라고 하는데 뭐 mRNA도 그렇고 tRNA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단일 가닥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RNA 바이러스, 나쁜 놈이죠. 이 RNA 바이러스는 복제 과정에서 이중 가닥의 형태를 만듭니다. 더블 스트랜드 RNA, 줄여서 dsRNA. 대부분은 한 가닥인데 이런 바이러스들은 이중 가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되게 똑똑하죠. 정상적인 RNA는 단일 가닥인데 바이러스 같은 거는 이중 가닥이네. 우리 몸은 어떻게 하냐? 이중가닥 RNA가 세포로 들어오면 이걸 제거하라는 선천적인 면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를 RNA 인터피어런스, RNAi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RNA 간섭, 그리고 같은 말로 RNA 침묵이라고도 해요. 이 내용이 RNA 치료제의 출발입니다. 정상적인 RNA는 단일 가닥이야. 그런데 나쁜 놈들은 이중 가닥의 형태를 띠기도 해. 우리 몸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이중 가닥으로 생긴 RNA가 몸에 들어오면 그거를 제거하라는 면역 시스템을 갖고 있어. 그게 RNAi, RNA 간섭, RNA 침묵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노벨 생리의학상을 2006년에 받았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주지 않았겠죠. 그만큼 중요하다, 이 RNA 간섭이라는 게. 요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자, 근데 세포에 이중가닥 RNA, dsRNA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하겠죠. 여기서부터 또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중가닥 RNA가 우리 몸의 세포에 들어옵니다. 뭐죠? 비정상이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다이서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가 이거를 위험 신호로 인식합니다. RNA는 단일 가닥이어야 되는데 너 왜 두 가닥이야? 이렇게 해서 얘를 그냥 묻지마 적당한 길이로 잘라버려요. 막 자르진 않고요. 적당한 길이로 이거를 잘라버려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siRNA라고 합니다. Small Interfering RNA. 한국말로는 소간섭 RNA, 작은 간섭 RNA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 이 siRNA는 여전히 이중가닥입니다. 이중가닥이 들어온 거를 얘가 잘랐으니까 계속 이중가닥이에요. 단일 가닥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이서가 잘라버린 siRNA는 이 옆에 있는 리스크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리스크라는 애가 중요한데 이 siRNA가 전달이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서열과 상보적인 RNA를 발견하면 제거하라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는 전달된 siRNA를 AGO2라고 하는 리스크 내부에 있는 단백질, 이게 가위 역할을 하는데 이 단백질을 이용해서 절단해 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이 RNA는 단일 가닥으로 변하는 거예요. 다시 비정상적인 길다란 이중가닥 형태의 RNA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다이서가 이걸 적당한 크기로 잘라버린 거예요. 여전히 이건 이중가닥입니다. 근데 리스크에 들어있는 AGO2라는 효소가 이 이중가닥을
다시 단일 가닥으로 절단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조그만 이중가닥 RNA를 반으로 잘랐으니까 두 개의 단일 가닥이 되잖아요. 뭐 쌍쌍바를 반으로 잘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쌍쌍바 중에서 하나는 갖다 버리고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단일 가닥만 하나의 쌍쌍바만 이용을 합니다. 이거를 가이드 스트랜드라고 한다. 그래서 가이드 스트랜드가 만들어지면 리스크의 AGO2 단백질 홈에 보면 끼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 가이드 스트랜드 단일 가닥을 거기에 끼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 머추어 리스크, 활성 리스크라는 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부터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아까는 이해가 안 되면 좀 이상한 거였는데 여기서부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약간 정상적이에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데 포즈 시킨 다음에 연습장에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해됩니다. 자, 활성 리스크가 만들어졌다. 이중가닥으로 되어 있던 작은 RNA의 반을 잘라서 한 가닥만 딱 붙여 있는 거. 이게 활성 리스크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리스크는 뭘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 몸의 이런 똑똑한 면역 시스템은 어떤 걸 하고 싶은 걸까? 이상한 프로틴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레시피를 없애야 된다. mRNA를 없애야 됩니다. 활성화된 리스크는 어떻게 mRNA를 없앨까? 뭐 아까도 중요했지만 여긴 더 중요합니다. 네, 보겠습니다. 활성화된 리스크가 세포질을 막 돌아다녀요. 우리 몸의 세포는 계속 일하기 때문에 이 mRNA가 여러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김치찌개 만드는 거, 떡국 만드는 거, 떡볶이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이 활성화된 리스크는 여기를 막 떠돌아다니면서 붙였던 가이드 스트랜드 있죠. 한 줄짜리 RNA 이거의 서열과 상보적인 mRNA 서열을 찾아서 정확히 거기에 결합합니다. 그래서 활성화된 리스크가 하고 싶은 건 한 줄짜리 mRNA 떠돌아다니는 것 중에 내가 없애야만 하는 레시피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가서 딱 달라붙어야 됩니다. 뭘로? 가이드 스트랜드 가진 걸로. 여기에서 또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상보적인 결합이라는 게 뭐냐? 우리 RNA는 4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염기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데 그냥 알파벳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A, 아데닌, G, 구아닌, C, 사이토신, U, 유라실 이렇게 A, G, C, U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것들이 규칙에 의해서 딱 맞물립니다. 어떻게 맞물리냐? A는 U와 G는 C와 이렇게 딱 붙어요. 지퍼가 맞물리는 것처럼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를 상보적 결합이라고 해요. 다시 활성화된 리스크는 나쁜 놈으로부터 획득한 한 줄짜리 RNA 가닥이 있었습니다. 이 나쁜 놈이 만들고 싶어하는 mRNA를 찾기 위해서 막 떠돌아다니면서 그 단일 가닥 RNA가 나타났을 때 거기랑 딱 붙을 거예요. 어떻게? 상보적인 결합을 통해서 그렇게 붙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활성화된 리스크에 만들어선 안 되는 문제의 레시피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한 가닥 한 가닥이 붙어서 이중가닥의 형태로 딱 결합을 하게 된다. 이렇게 결합을 한 상태에서 아까 말했던 AGO2 단백질, 리스크 내부에 있는 이 가위가 나타나서 결합한 mRNA의 가운데를 잘라버립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가이드 스트랜드 한 줄짜리 우리가 획득했던 거 그리고 활성 리스크는 전혀 손상을 받지 않아요. 이 가위가 정확하게 그 잡아낸 레시피만 가운데를 잘라버립니다. 참 우리 몸은 대단하죠. 이런 거를 대체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아무튼 이렇게 mRNA가 반으로 잘리면 우리 세포는 이걸 어떻게 인지하냐? 쓰레기로 인식을 합니다. 이 쓰레기네. 이건 레시피가 안 돼. 그냥 갖다 버려야지 해서 나온 게 아까 말했던 RNase, RNA를 분해하는 효소가 나타나서 이 잘린 mRNA를 분해해버립니다. 그럼 뭡니까? 이 mRNA는 뭐 하려고 그랬어요? 이상한 요리 만들려고 했잖아요. 예, 우리 몸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이상한 요리 만들려고 했는데 활성 리스크가 이거를 잡아가지고 잘라서 이것만 쏙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 요리를 못 만들죠. 왜? 모든 요리는 레시피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센트럴 도그마. 이렇게 레시피를 없애면 끝이냐? 그렇지 않죠. 이 레시피는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된 리스크는 또 다른 mRNA를 반복해서 탐색을 합니다. 하나 없앴으니까 또 딴 거 없애고 딴 거 없애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없앤다. 이렇게 siRNA 한 분자와 결합한 Mature Risk는 mRNA 수십 수백 개를 연속적으로 제거하는 연쇄 살인마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번 활동하고 끝이 아니라 이런 거를 반복해서 다 죽여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이 갖고 있는 RNA 간섭, RNA 침묵의 기전이다.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노트에 써보시고 이해가 안 가면 AI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나으실 거예요.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siRNA라는 게 있죠. 외부에서 들어온 2가닥짜리 이상한 RNA를 잘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반으로 잘라서 가이드 스트랜드라는 걸 만들어서 리스크라는 것과 결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범인을 찾는 형사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나쁜 놈을 찾아다니는 형사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형사는 mRNA라고 하는 범인을 잡죠. 뭘로? 가이드 스트랜드로. 가이드 스트랜드가 뭐죠? 범인 몽타주 같은 겁니다. 이런 애 잡아야지 하고 딱 돌아다니면서 범인을 딱 잡아요. 범인을 잡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갑을 채워야죠. 이게 뭐다? 리스크 내부에 있는 AGO2 단백질이다. 반으로 딱 잘라버린다니까? 이게 수갑이에요. 수갑에 채워진 범인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 남아있으면 되나요? 안 되죠. 구치소로 보내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게 뭐다? RNase다. 이 효소가 요거를 없애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형사의 임무는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이런 애가 한둘이 아닙니다. 똑같은 몽타주를 갖고 또 이런 범인이 있는지를 찾아 나선다. 체포를 반복한다. 이거를 카탈라이틱 사일런싱이라고 합니다. 촉매적인 반응으로 계속해서 RNA 침묵, 간섭 효과를 일으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가닥 RNA가 세포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선천적인 면역 시스템을 가동해서 그거를 없애는지 RNA 간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음식은 레시피가 없으면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레시피를 없애버리면 음식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굉장히 쉬웠는데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엄청난 어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를 이해 못하면 올릭스, 알지노믹스 아무것도 이해 못해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만 화이팅! 나는 이해가 된 것 같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이 왼쪽에 있는 그림, 이 그림을 문과생 친구에게 설명해 보세요. 이 그림을 문과생 친구에게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그 친구가 이해되네, 별거 아니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성공. 한번 해보세요. 되시나요? 여기 보면 shRNA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요거는 short hairpin RNA라고 해서 단일 가닥인데 이제 이중 가닥처럼 보이는 RNA예요. 이거는 앞에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하셔도 돼요. 그냥 dsRNA 가지고만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딱 그냥 요 내용만 딱 나와 있고 2가닥, 1가닥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F1에서 이제 피트인 하는 모습인데 너 아까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설명하려니까 전혀 모르게 다시 피트인 할게 쉬바. 그러니까 스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다. 항상 저도 느끼는 부분이지만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이해를 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엔 AI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막 묻고 답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해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만 이해를 하고 남한테 이걸 설명을 못해요. 정말 그 내용을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까지에 이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했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 만약에 설명을 못하겠다 하면 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핏발리는 어필 구간에 다시 진입하셔서 한 3번, 4번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dsRNA라는 게 있죠. 더블 스트랜드 RNA. 정상적인 RNA는 단일 가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 dsRNA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거를 이상한 놈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걸 죽이는 면역 시스템이 가동이 된다.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이서라는 애가 나와서 이거를 잘라버린다라고 했어요. 적당한 크기로 작게 잘라버린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siRNA. 작은 간섭 RNA라는 걸로 잘라버립니다. 이 작은 간섭 RNA의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전히 이중가닥입니다. 근데 이 리스크라는 애와 만나면서 이게 단일 가닥으로 변하는데 AGO2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거를 쌍쌍바 자르듯이 반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를 갖다 버리고 하나를 이 리스크 복합체에 끼워버려요.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인의 몽타주를 들고 이제 범인을 찾아 나서는 형사가 완성이 됐다. 이 활성화된 리스크가 세포를 막 돌아다니면서
몽타주와 딱 맞는 범인 mRNA를 찾아 나섭니다. 이 범인을 만나면 상보적으로 딱 결합을 한다. 아니 어떻게 상보적으로 그렇게 결합을 하나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막 따지고 들면 안 돼요. 어쨌거나 이런 원칙에 의해서 몽타주에 딱 맞는 범인이 딱 달라붙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죠? 다시 AGO2가 나타나서 이 붙어버린 mRNA를 반으로 잘라버립니다. 중요한 건 활성화된 리스크에는 전혀 손상이 안 가게끔 딱 요것만 반으로 잘라버린다. 그러고 나면 RNA제가 나타나서 이거를 쓰레기로 인식해서 분해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되는 mRNA를 제거한다. 왜 이 짓을 할까? 문제되는 단백질을 안 만들기 위해서. 그런 단백질이 안 나와야 우리 몸이 안 아프니까. 이 과정입니다. 이렇게 RNA 간섭에 대해서 딱 요 그림만 보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요 그림에는 안 나왔지만 mRNA 없애고 나서 얘는 뭐하죠?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RNA 간섭에 대해서 이미지만 보고 설명할 수 있으면, 그래서 문과 친구가 납득할 수 있으면 합격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몸의 선천적인 면역 시스템에 관한 거였어요. 우리 몸이 이런 방어 시스템에 의해서 나쁜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게 한다. 근데 우리가 뭐 하는 거죠? RNA 치료제 공부하는 거죠.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 인간은 siRNA 치료제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참 대단합니다, 인간은. 이런 몸의 면역 기전을 밝혀서 그거를 활용해서 약으로 만들어서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만들어요. siRNA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건 자연 상태의 siRNA예요. 이게 뭐냐?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방어하기 위한 선천적인 면역 시스템의 부산물입니다. RNA 간섭의 부산물이 siRNA예요. 들어오면 다이소가 잘라버린 게 siRNA다. 근데 약물로서의 siRNA는 뭐냐? 다이소 단계가 끝난 상태의 siRNA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세포 내에 삽입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약물입니다. 약물로서 우리가 삽입하는 siRNA는 이중가닥입니까? 단일가닥입니까? 이중가닥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siRNA 이거 그냥 지금 당장 주사부터 찔러 넣으시죠. 뭐 기전도 알았고 어떻게 mRNA 없애서 나쁜 단백질 안 만들어지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그냥 주사합시다. 그게 그렇게 간단할까? 간단하지가 않다. 이 siRNA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은 간섭 RNA는 친수성이에요. 물을 좋아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거를 어디에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세포 안에 집어넣고 싶은 거죠. 근데 세포막은 기름을 좋아합니다. 물과 기름이 섞여요? 안 섞이죠. 그래서 이 siRNA는 세포막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 이 siRNA는 강한 음전하를 띱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요. 근데 이 세포막이 또 음전하를 띄네? 음전하와 음전하가 만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밀어내죠. 음과 양이 돼야 뭐 빨아들이든지 붙든지 할 텐데 음이 돼버리니까 튕겨 나간다고요. 세 번째, 혈액 내에는 RNase가 많아요. RNase 뭐죠? RNA를 분해하는 효소가 혈액 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siRNA를 당장 주사부터 찔렀어요. 어떻게 됩니까? 혈액에서 빠르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세포에 닿기 전에 그냥 사라져 버려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당장 주사부터 찔러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siRNA 자체를 세포에 넣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포기할까요? 아니죠. 인간은 그렇게 나약하지 않습니다. siRNA 치료제를 어떻게 만들까요? 이 말은 뭐다? siRNA를 어떻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까? 일단 첫 번째입니다. 합성을 막고 싶은 단백질의 mRNA 서열을 파악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죠?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단백질은 뭐죠? mRNA가 있어야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요리는 레시피가 있어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합성을 막고 싶은 단백질의 mRNA 서열을 파악합니다. 이걸 어떻게 파악하나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유전자 서열, 게놈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우리 몸의 단백질 서열이 다 밝혀져 있어요. 이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단백질은 어떤 mRNA 서열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mRNA를 붙잡기 위한 상보적인 서열의 siRNA를 합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서 막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siRNA가 세포 내로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잘 전달되도록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화학적으로 강화합니다. 뒤에도 나올 텐데 전달체라는 걸 써요. 이대로 쏘지 않고 여기에다가 전달체를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붙인 siRNA를
SC, 피하 주사나 IV, 정맥 주사로 주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아는 RNA 간섭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리스크를 만나서 타기 때는 mRNA를 종국에 분해해버리고 해당 단백질의 합성을 막아서 질병을 치료하는 거죠. 이게 SI 치료제의 작용 기전이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가이드 스트랜드로 잘릴 거잖아. 우리가 필요한 건 리스크와 붙이는 한 줄짜리 단일 가닥이잖아. 근데 왜 단일 가닥 대신에 이중 가닥을 삽입을 해? 이렇게 물을 수 있거든요. 이유는 뭐냐? 이 리스크 자체가 이중 가닥 RNA를 더 잘 인식합니다. 이 RNA가 들어가서 결국에 리스크와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 뭐 AGO2로 뭐 자르든지 말든지 해서 없애버릴 텐데 이 만나는 게 이중 가닥을 훨씬 더 잘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로딩률이 높다라고 해요. 두 번째, 단일 가닥보다 이중 가닥 RNA가 RNA지에 더 강합니다. 그래서 덜 분해돼요.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일 가닥 RNA 대신에 이중 가닥 RNA를 삽입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헷갈리는 게 이 RNA 치료제 얘기를 하다 보면 용어가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는 siRNA 치료제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RNAi 치료제라고 하고 어디서는 RNA 치료제라고 하고 막 다 이렇게 다르게 부릅니다. 근데 다 똑같은 거고 헷갈리실 필요가 없다. 이 siRNA는 약의 성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메커니즘이 RNAi, RNA 간섭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RNAi 치료제로 명명하기도 하냐면 siRNA 약물은 예외 없이 이 RNAi 기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부르는 거예요. 조금 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은 siRNA 치료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siRNA 치료제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siRNA는 약으로 쓰기 까다롭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쓰냐? 전달체라는 걸 붙인다라고 했어요. 딜리버리, 비클 이런 걸 붙이는데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영화 혹시 아시나요? 일본 영화 러브레터의 한 장면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와이 슌지 감독의 작품이고 만들어진 지 이제 거의 30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혹시 못 보신 분 있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이 뭐냐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 여자 주인공이 들고 있는 이게 도서 카드예요. 왜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려면 도서 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뭐 누가 빌려갔다 이런 걸 쓰는 건데 고등학교 때 이 여자애를 짝사랑하던 남자애가 직접 고백할 용기가 없으니까 도서관에서 일하던 이 여자애한테 책을 계속 빌리면서 이 여자의 얼굴을 도서 카드 뒤에 그렸던 거예요. 남자애는 이걸 왜 그렸을까요? 이 여자애를 좋아했으니까 그렸겠죠. 사실 이 남자애가 하고 싶었던 건 뭡니까? 난 너를 좋아해 라는 진심을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남자애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여자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siRNA만으로는 전달되지 않아. 이런 아름다운 영화를 이렇게 T적으로 각색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도서 카드가 뭐냐? siRNA입니다. 사실은 이 여자애를 좋아했으니까 남자애는 이따 그려서 이 여자애한테 이것만 주면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죠. 민망하고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이 남자애는 어떻게 했냐? 이 도서카드를 책에다가 꽂아가지고 이 여자애한테 반납을 한 겁니다. 요 얘기를 siRNA 치료제로 해보겠습니다. siRNA만으로는 안 돼. 전달체가 필요해. 말했죠. siRNA는 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음전화예요. 우리의 세포는 기름이고 역시 음전화를 띠고 있습니다. 요것만으로는 안으로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혈중에는 RNase라고 하는 siRNA를 분해하는 효소들도 막 있다. 그래서 세포 안으로 siRNA는 못 들어갑니다. 인간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달체라는 걸 만듭니다. siRNA가 약물로 기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예요. 대표적인 전달체로는 뭐가 있냐? 갈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간으로 전달하는 데 특화된 전달체예요. 그리고 LMP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달체는 간 중심에서 타 조직으로 전달을 확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달체예요.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약물을 만든다. 이렇게 siRNA의 전달체를 결합하면 어떻게 되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순수한 siRNA와 전달체를 결합한 siRNA는 뭐가 다르냐? siRNA는 혈중의 RNase의 수분 내에 분해됩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매우 낮아요. 세포에 들어가기 전에 다 분해돼 버린다. 혈중 안정성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달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떤 전달체는 이 siRNA를 감싸버려요. 그래서 RNase 효소로부터 차단시켜 버립니다. 덜 분해되게 만든다. 당연히 안정성이 높다. 두 번째, siRNA는 강한 음전화를 띠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전달체로 siRNA를 감싸면 이 전하를 중화해 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포막도 음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siRNA를 그냥 쏘면 음전하 사이의 반발로 세포막에서 튕겨져 나갑니다. 또한 친수성이기 때문에 지질막인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달체를 결합하면 어떻게 되냐? 음전하를 중화시켰기 때문에 세포막에서 튕겨져 나가지 않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수용체 반응으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siRNA는 세포로 들어갈 수도 없지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조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비특이적입니다. 하지만 전달체를 결합하면 전달체의 종류에 따라서 조직 특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간으로 보내고 싶으면 간으로만 보낼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냥 siRNA를 쓰면 약효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달체에 siRNA를 붙이면 RNA 간섭 효과가 작동을 해서 약효가 발생을 한다. 결론은 뭡니까? siRNA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전달체가 있어야 돼. 그 두 개가 결합한 게 진짜 약효를 가진 약물이야. 이해되시죠? 이 장면도 이해가 가시죠? 도서카드를 직접 줄 용기가 없어서 책에다가 이거를 꽂아서 전달을 한 겁니다. 러브레터 진짜 안 보셨으면 꼭 보세요. 이런 영화를 안 보고 죽는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꼭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SI 치료제 이제 뭘 봐야 되죠? 전달체가 중요하다면서 전달체를 봐야겠네. 이런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갈락이 뭐야? 발락은 아는데 갈락은 뭔가요? siRNA 치료제면 문제 단백질을 그냥 다 없애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아까 말했던 유전자 가위랑 RNA 치료제는 뭐가 다른 건가요? 그리고 뭐 녹다운, 녹아웃 이런 말 있던데 이거 복식 용어 아니에요? 이게 왜 RNA 치료제에서 나오죠? 아, 올릭스와 알지노믹스 기술이 다르다는데 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그리고 뭘 보면 좋은 RNA 기업인지 판단할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이제 다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RNA 얘기를 한 번에 정리를 쭉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필이 나타나더니 깨달았죠. RNA 치료제를 한 번에 설명한다라는 거는 오만이구나. 최소한 제 레벨에서는 불가능해요. 제가 이거를 한 번에 할 자신도 없고 여러분이 이걸 한 번에 들었다가는 머리가 터질 수 있다. 전달체부터 그래서 결국에 어떤 기업에 투자하라는 건지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갈락, LMP, 녹다운 기다려라. 다 쏴줄게. 다음 시간에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에피소드 22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바티 RNA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